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중국의 관변통신사 신화사는 전 중공 총서기이자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3세대 지도자 장쩌민의 사망을 발표했습니다. 묘하게도 시진핑 하야 공산당 퇴진을 외치는 백지 시위가 11월 26일부터 상하이에서 시작되고 27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상황에서 사망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백지 시위도 전국적인 연합시위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공이 시위를 각종 수단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장쩌민의 국장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백지 시위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장쩌민은 중국 공산당 100년사에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어서 세 번째 중공의 최고 지도자로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중국 정치 분석 시리즈에서 11월 30일 오후 12시 13분 96세로 사망한 장쩌민의 일생과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시리즈로 정리하겠습니다. 장쩌민의 통치 기간은 덩샤오핑 시대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1989년부터 시작하여 1992년까지 덩샤오핑 섭정 기간, 1992년 말부터 1997년 말까지 장쩌민 1기 5년, 이어서 2002년 말까지 장쩌민 2기 5년, 총 13년이 공식적인 통치 기간입니다. 그러나 후진타오가 집권한 1기 2002년 말부터 2007년 말까지도 사실상 장쩌민의 섭정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장쩌민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후진타오 2기인 2007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도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쩌민 통치 참여는 최소 13년에서 최대 23년이기도 하죠. 이번 장쩌민 시리즈는 장쩌민에 대한 중공과 해외의 평가를 소개하면서 저와 함께 장쩌민 연구 분석을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종의 연구생 수업 같은 거죠. 따라서 제가 제일 먼저 시청자에게 권하는 것은 선입견을 버리고 중공과 해외의 장쩌민에 대한 평론과 비평 등을 함께 추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가 몇 편으로 끝날지 모르겠으나 분석 시리즈가 쌓이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가 될 것이고, 그때 잠정적인 결론을 생방송 등을 통해 함께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구독자 동지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죠. 오늘부터 시작할 장쩌민 평가 시리즈 첫 번째 주제는 장쩌민의 3대 조약, 시진핑의 추가 보복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호주로 망명을 한 중국의 법학자 웬홍빙은 12월 1일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쩌민의 3대 조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상하이방에 대한 시진핑의 보복도 예언했는데요. 망명 법학자 전 북경대 법학교수였던 웬홍빈이 지적한 장쩌민의 3대 조약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약은 중국 사회에 존재했던 도덕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를 부패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장쩌민은 수천만 명이 넘는 중공의 관료들이 하나같이 부패에 찌들게 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중공의 관료들은 부패를 통해 개인 이익들을 추구했는데, 이들은 서슴없이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전대미문의 부패 정치를 했으며, 이런 부패 풍조는 중국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유행처럼 번지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쩌민 통치 시대에 중공 관료 집단은 어떻게 권력을 이용하여 부패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중국 사회는 철저하게 부패되면서 도덕도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조약은 중국의 경제가 편향적 발전을 하면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을 뿐이 아니라 민생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조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권력자본주의를 추진했는데, 중공의 수천만 탐관오리들은
미국과 서구의 퇴행적 국제좌파 정치 세력 그리고 월가와 같은 국제자본과도 결탁을 하여 노동을 착취하는 일종의 흡혈귀 연맹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장점이는 흡혈귀 연맹을 통해 중국의 2억 5천만 농민공들을 무려 20여 년 이상 노예처럼 착취했고 중국의 자본이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탐관 오리들은 부패 권력을 이용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중국이 외형적으로는 발전을 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출혈이 있었고 여기에는 농민공들에 대한 착취와 함께 중국 자본의 불법 유출을 조장한 죄가 있다고 웬홍비는 장쩌민을 비판했는데 사회주의가 오히려 노동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악에서 웬홍비는 법륜공, 즉 파룬궁에 대한 장쩌민 일파의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지적했습니다. 장쩌민은 중국 민중의 사상과 정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는데 특히 파룬궁을 배우는 수련자들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진행된 대대적인 억압과 협박, 체포, 고문 등의 반인류적인 죄가 가장 큰 죄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웬홍빙이 가장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장쩌민이 살아있을 때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장쩌민 사망 이후라도 반드시 그 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룬궁과 관련된 천인공노할 범죄는 바로 장기적출 죄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지금은 찾아낼 수 없지만 공산당이 망하면 가능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중공에 세뇌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서방의 일부 언론이나 인사들도 장쩌민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업적을 논하는데 이는 정의를 위해서는 부당하다고 웬홍빙은 주장합니다.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구소련과의 경쟁에서 중공을 협력 파트너로 선택하면서 중국의 WTO 가입 특혜 등 서구의 정치적, 경제적 인물들은 장쩌민과 협력했고 중국의 경제 발전은 바로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선택의 특혜를 받은 것이지 장쩌민이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 정설이죠. 장쩌민의 통치에 대한 웬홍빙의 세 가지 지적을 요약하면 첫째는 정권의 부패 만연으로 사회도덕 타락이고 둘째는 서구 자본과 결탁하여 당시 중국 2억 5천만 노동자를 장기간 착취했으며 셋째는 반인류적 범죄인 파룬궁 탄압과 장기 적출 사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언제가 되었든 장쩌민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 내부의 소식통에 의하면 장쩌민 일가와 그의 추종자들은 대략 아직도 약 13,000여 명이고 이들의 재산은 중국의 1년 국민 총생산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쩌민이 사망했지만 그러나 시진핑 파벌과 장쩌민의 상하이방 권력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미 중공 기율위 리스트에 장쩌민 추종자 명단과 재산이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웬홍빙은 장기간 제로 코로나로 중국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진핑 파벌들이 장쩌민 일가와 추종자들의 부패 척결 재산쟁탈 전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쩌민 일가와 추종자들의 재산이 중국 1년 GDP 수준이면 2021년 기준 17조 5,766억 4,754만 달러, 약 2경 3,166조 원이나 됩니다. 시진핑은 장쩌민 일가와 추종자 부패 척결 재산 털기를 통해 시좌진 파벌 강화를 위한 통치 비자금 확보는 물론이고 타이완 침공을 위한 군비도 충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웬홍빙은 중공이 장쩌민 통치 기간 중 권력 부패와 사회도덕 붕괴 현상이 만연하여 이미 그 후유증은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공의 부패와 중국 사회의 몰락은 후진타오를 지나 시진핑 시대에도 전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결국 중공의 만연한 권력 부패와 중국의 무너진 도덕과 타락한 사회는 중공 정권이 멸망한 뒤에나 개선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진단합니다. 오늘은 장점인 사망 시리즈 첫 번째로 호주로 망명한 전 북경대 법학과 교수인 웬 홍빙의 장점인 3대 죄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